지기지기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지기지기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아무리 열심히 양치를 해도 1년에 한두 번은 찾게 되는 치과? 그런데 알고 보면 나이가 들면서 치과를 찾는 이유도 조금씩 달라진다는데.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청춘들과 꽃중년들이 치과를 찾는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알아본다. 네, 지난 9일은 치아의 날이었습니다. 네. 2월 9일을 치아의 날로 정한 데는 재미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연구치인 어금니가 처음 나는 시기가 만 6세고 또 한자로 어금니 구자를 써서 69 이렇게 정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이번 달은 치아의 날이 있는 만큼 치아 관리를 좀 더 꼼꼼히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평소에 양치를 꼼꼼히 잘 하는데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치과에 갈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렇던데요. 네. 사실 치과를 찾는 이유 나이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청년층과 중년이 자주 겪는 대표적인 치과 질환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대구 닥터홍 치과 남우현 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연령별로 흔히 겪는 치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의 변화도 생기고 노화되어 갑니다. 치과에서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 유아기 때는 유치들이 아래 위로 각 10개씩 나게 됩니다. 이러한 유치들은 저작의 기능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다음 영구치가 날 때까지 적절한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관리된 유치들이 발치되고 나면은 다음에 영구치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다음에 올라오는 영구치는 죽을 때까지 평생 사용해야 되는 치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아들이 마모가 되어 닳거나 깨지기도 하고 치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들이 흡수가 되거나 골밀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연령에 따라 자주 발생되는 특별한 질환들이 있는데요. 20대의 환자분들은 사랑니 주변에 염증으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에 자주 오시기도 하고 40, 50대의 중년층들은 풍치, 즉 치주염으로 인해 잇몸이 부어서 치아가 흔들리고 부어서 오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랑니는 발치할 때 신경 손상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도 있고 치주염의 경우, 심한 경우 발치 후에 임플란트라는 수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진단을 잘 하고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빌어 사랑니 주위염과 치주염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먼저 20대가 많이 겪는 사랑니 질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 사랑니는 그 입 가장 그 안쪽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썩기도 쉽고 문제를 일으키기가 참 쉬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사랑니에 실제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예, 먼저 사랑니 주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사랑니 주변의 조직들이 세균들에 인해 감염이 일어나서 부으면서 피가 나는 것을 지치주위염 또는 사랑니 주위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니는 악궁의 맨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양치질을 하지 않는 경우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쌓이게 되고 또 그리고 맨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맹출 장애를 잘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해서 잇몸과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이면은 세균의 증식을 도와 만성 및 급성의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한 경우 때때로 심한 경우 급성 악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몇몇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이분은 20대 남성분이신데 사랑니 우측 사랑니에 통증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사랑니도 비스듬하게 누워나 있지만은 사랑니 앞쪽에 치아의 뒤쪽으로 충치가 깊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니 앞쪽에 충치가 발생한 경우
사랑니 발치 후에 앞에 치아는 신경치료 후 덮어 씌워줘야 되는 치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니 발치 후에 앞에 치아는 현재 신경치료를 진행 중이고요. 다음 환자분은 20대 여성분이신데 좌측에 사랑니 주변에 염증으로 통증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원래의 뼈의 형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 선으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심한 염증으로 인해 노란색 선과 같이 염증이 굉장히 커서 뼈가 많이 녹았고 앞에 어금니 쪽은 충치로 인해 뼈가 많이 녹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안을 살펴보시면은 사랑니 주변이 잇몸으로 덮여 있어서 음식물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고 앞에 어금니는 충치로 인해 잇몸이 이상 증식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랑니와 앞에 어금니를 발치 후에 뒤쪽에 있는 염증 조직도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여 절제한 후에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가 안 난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치과 치료를 받다가 잇몸 속에 숨어있는 사랑니를 발견하고 바로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랑니가 잇몸 속에 숨어있는 경우에도 바로 이를 발치해야 하나요? 사랑니가 잇몸에 숨어있는 그런 매복의 분류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니 매복의 분류를 보면은 단순 매복과 복잡 매복, 완전 매복으로 나눌 수 있고요. 단순 매복은 사랑니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 있으나 잇몸에 덮여 있는 경우고, 복잡 매복은 공간이 부족하여 경사져서 명출한 경우이며, 완전 매복은 치아 머리의 3분의 2 이상이 치조골 속에 매복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 매복에서 완전 매복으로 갈수록 사랑니의 발치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면서 살펴보면 이분은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은 앞에 어금니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치아가 잘 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입안을 살펴보면 사랑니가 잇몸에 덮여 있어 사랑니와 잇몸 사이에 이런 부분에 음식물이 끼어서 염증이 발생하면 잇몸이 붓게 되고 피가 나고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치 후의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복잡 매복의 사진인데요. 앞선 단순 매복과는 달리 치아가 180도 정도 누워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아의 경우 뿌리가 아래쪽으로 휘어 있는 망곡의 형태도 보이고요. 구강 내 사진을 살펴보시면은 앞에 치아와 사랑니 사이에 공간이 많이 발생하여 이런 부분에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면은 앞에 치아 뒤쪽으로 충치가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발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발치 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매복인데, 완전 매복은 대부분 치아가 치조골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진만 보아도 발치 난이도가 어렵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구강 내에서는 잘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발치를 하기도 하지만은 완전 매복이 심한 경우 치아에 앞에 치아에 해를 주지 않거나 잇몸에 부을 염려가 없는 경우는 그대로 평생 남겨두기도 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이 사랑니가 복잡 매복이에요. 그래서 머릿속도 복잡해지더라고요. 뽑으려고 하니까 왠지 막 부을 것 같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니 언제 뽑으면 좋을까요? 사랑니의 적절한 발치 시기를 보면은 치아는 잇몸 밖으로 나와서 이제 씹는 교합압을 받게 되면은 치아 주변의 뼈들이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런 뼈들이 단단해지면은 치아를 발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치아가 완전히 맹출되지 않아서 교합압을 받지 않을 때가 사랑니를 뽑기가 조금 더 수월하고, 치아가 너무 맹출되지 않고 치아 뿌리가 너무 자라지 않았을 때는 치아 모양이 동그랗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려고 하면은 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잘 나오지가 않고, 또 그리고 치근이 뿌리가 너무 완전히 자라게 되면은 뿌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발치가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근이 한 3분의 2 정도 자란 시점이 사랑니를 뽑기가 가장 수월하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 치조골이 조금은 약하기 때문에 조금은 발치할 때 수월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20대 초반쯤에 사랑니를 뽑았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사랑니도 사실은 생리를 뽑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어떤가요? 사랑니 발치도 쉽게 말해서 작은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랑니 발치 중에 합병증을 살펴보면은 사랑니 치아가 망곡이 심하거나 뼈와 유착되어 있는 경우 뿌리가 끝이 남아있는 치아에 파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아있는 뿌리 끝이 감염이 심하다면은 꼭 발치를 해줘야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신경 손상의 우려를 고려하여 의사 판단에 따라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을 줘서 발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치아 사랑니 앞쪽에 있는 인접치에 손상이 생기기도 하고 간혹 치조골에 이제 턱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뽑다 보면은 기구 조작에 의해 잇몸이라든지 점막들의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간혹가다 뿌리 끝이 얇은 혀 쪽의 뼈를 뚫고 치아 아래 턱뼈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대학병원으로 가셔서 나머지 뿌리를 발치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입을 오래 벌리고 힘을 줘서 발치를 하기 때문에 턱이 빠지거나 턱관절에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합병증들은 어느 정도 처치를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은 다 회복되는 합병증들인데 반해 지금 말씀드린 신경 손상은 회복 속도도 상당히 느릴 뿐더러 간혹 영구적인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니의 신경은 턱뼈 앞쪽에서 크게 두 개의 신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하치조 신경과 설신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러한 하치조 신경은 턱뼈 안쪽으로 들어가서 치아와 입술이라든지 턱 부분의 신경을 담당하게 되고 설신경들은 혀 쪽으로 들어가서 혀 쪽의 신경이라든지 맛을 느끼는 감각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먼저 하치조 신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노랗게 표시된 부분들이 신경관의 형태입니다. 신경이 뼛속으로 들어가서 주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엑스레이 상에서 신경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치조 신경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94%에서 사랑니 뿌리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니를 발치할 때 이런 신경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엑스레이 상에서 치아 뿌리와 신경이 붙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정밀하게 CT를 찍어 발치를 할 때 신경의 손상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치조 신경들은 어느 정도 엑스레이 상에서 파악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설신경입니다. 설신경은 연조직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CT 상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해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랑니 머리 부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턱뼈 안쪽으로 주행을 하지만은 간혹 가다가 우리가 사랑니를 뽑기 위해 절개를 해야 되는 절개선 쪽으로 사랑니의 설신경에 신경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을 피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절개를 하여야지 이러한 손상을 최대한 예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심을 해서 발치를 하였더라도 치아 뿌리가 나오면서 밑에 신경을 잠시 눌린다든지 아니면 절개하고 잇몸을 당기는 과정 중에 설신경이 당기는 과정이 생기면은 약간의 일시적인 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신경 손상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3년 정도까지도 회복 기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년이 치과를 흔히 찾는 이유죠. 치주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풍치라고 하는 치주염, 어떤 질환을 말하는 건가요? 치주염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치주염의 진행 과정은 처음에는 잇몸 위쪽으로 치석들이 생기게 되면서 잇몸 쪽에 붓기를 발생시키고 피가 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치은염으로 시작하는데요. 치석이라든지 환자분들의 치태를 긁어서 위상차 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부분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환자분들의 치태를 끌고 위상차 현미경을 통해 살펴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세균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스케일링과 치주염을 통해 이러한 세균들의 수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은염들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치주염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치석들이 계속 잇몸 밑으로 자꾸 생기면서 잇몸뼈를 녹이게 됩니다.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은 계속 치석이 밑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잇몸뼈는 점점 내려가고, 이러한 치주염은 경도, 중등도, 중증의 치주염으로 나눌 수 있고, 중증의 치주염이 되면은 치아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이 없어졌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려서 발치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다음 환자분은 40대 후반의 환자분인데요. 치과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 심하셨기 때문에 치과에 오지도 않으셨고 집에서 관리도 부족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엑스레이 사진을 살펴보면은 지금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환자분의 지금 남아있는 뼈의 형태입니다. 원래라면은 노란색의 선으로 치조골들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잇몸뼈가 내려가면서 치아가 많이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치아들은 잇몸 치료를 진행하였고 임플란트는 공포심이 심하셨기 때문에 수면 진정요법을 통해 치료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치료하시고 나서는 관리도 훨씬 좋아지셨고, 처음에는 무서워서 계속 진정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셔서 진정요법 없이도 이제는 치과에 잘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흔히 근데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미루고 싶은 게 있어요, 살면서. 죽음과 결혼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치과 가는 것만큼은 진짜 미루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치주염도 이제 발견이 되면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치주염도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발생하였다면 초기에 계속적인 잇몸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치주염의 치료는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게 스케일링이고요. 두 번째는 치주 소파술이나 치주 수술, 그리고 너무 흔들리는 경우 같이 치아끼리 묶어져서 힘을 버티게 하는 브릿지 치료나 너무 심한 경우에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 환자분은 사진을 보시면은 이러한 시술 전에 잇몸들 주변으로 까만 치석들이 보이고 잇몸이 많이 부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석들은 약물이라든지 집에서 양치질로는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과에 오셔서 반드시 스케일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은 잇몸에 붓기도 많이 깔아앉았고 잇몸 색깔도 핑크색의 색깔로 돌아오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이 사이가 벌어진 것 같아서 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스케일링 얼마 만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을까요? 간혹 스케일링을 하시면은 잇몸 사이 공간이 벌어진다든지 이가 시리다든지 하는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셔서 스케일링을 잘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물론 스케일링이라든지 잇몸 치료를 하게 되면은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기 때문에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길 수도 있고 치석이 떨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에 공간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부어 있다고 해서 잇몸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되는데, 관리가 잘 되시는 젊은 환자분들의 경우 스케일링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검진 후에 받으시면은 간단하게 치료가 되지만은 치주염으로 진행된 환자분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 3개월마다 오셔서 관리를 받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치주염 치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 치주염에 걸리면 잇몸도 많이 붓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잇몸 치료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은염 단계를 벗어나서 네. 치주염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잇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잇몸 치료도 궁극적으로는 스케일링과 똑같이 치석 제거를 하는 것인데요. 아까 전에 보신 바대로 치석이 잇몸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스케일링으로는 안쪽에 있는 치석들이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취 후에 잇몸 소파술이라든지
잇몸 수술을 통해 잇몸 안쪽에 있는 치석과 염증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잇몸 치료 전에 잇몸이 많이 부어 있고 잇몸 쪽에 치태가 많이 끼어 있으면서 피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수술을 진행하셨고 부었던 잇몸들이 다 깔아앉았고 치아들도 윤기가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잇몸 안쪽에 있는 치석이라든지 염증들을 다 제거를 하셔야지 오랫동안 다시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상태가 심하고 염증이 심할 때는 잇몸뼈도 높고 치아도 빠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되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주염이 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병행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하셔야 되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40대 여성분인데요. 치아 사이가 자꾸 벌어져서 치아를 위에 치아 부분은 크게 원래의 크기보다 크게 크라운으로 수복을 하셨고 아래쪽에 있는 치아들은 치아가 원래 2개가 들어갈 공간인데 공간이 너무 커져서 3개로 수복을 하셨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은 빨간색 선으로 뼈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뼈가 상당히 많이 녹아서 구강 내에서 보면 치아 동요도도 상당히 심하였습니다. 아래쪽은 동요도가 너무 심해서 발치 후에 임플란트로 해결을 하였고 위쪽의 치아는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은 앞쪽 치아이고 힘을 많이 받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 서로 같이 브릿지로 묶어서 힘을 받도록 하여 치료를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래쪽에는 임시치아가 들어간 상태고 위쪽에는 약간 부분 교정을 통해 치아 크기도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초진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은 잇몸 주위에 빨간 부분들도 없어지고 잇몸 본연의 색깔로 돌아오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벗어나면은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뽑은 후에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분은 40대 여성분이신데 치과 관리를 거의 받지 않으셔서 입안 상태를 보시면은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상태가 더 심각하신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잇몸뼈가 너무 많이 없어지면은 다음 단계인 임플란트를 하기도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잇몸 치료를 하여도 치아 수명이 1년에서 2년밖에 될 것 같지 않으면은 적절한 시기에 발치를 해서 잇몸뼈를 보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선 환자분의 경우 상태가 좋지 않은 치아들은 다 발치를 하였고 나머지 있는 치아들은 잇몸 치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잇몸뼈 이식을 통해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요. 뼈 이식이 작은 앞쪽 치아 같은 경우에는 임시치아가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반해 어금니 쪽 같이 뼈 이식을 많이 한 부분에 있어서는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면은 무리해서 살리는 것보다는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발치 시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이제 치과 가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는 특히나 시간을 지체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치아에 이상이 있다 싶으면 서둘러서 빨리 좀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한 치아는 오복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잖아요. 네. 하루에 3번 양치질 꼬박꼬박 잘 하시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 이용하셔서 그 복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닥터홍 치과 남우현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철원 씨, 추혜영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